최만석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리모델링 대출 상담 도와드릴게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은행 해운대 지점. 최만석 75은 반백의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오래된 정장을 차려입은 채 창구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였다.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금과 적금을 차곡차곡 모아온 인생. 지금은 아내 없이 혼자 살며 손주들의 사진을 벽에 걸고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집안 욕실 리모델링을 위해 대출을 조금 받을까 고민하던 그는 평소 자주 찾던 이 은행을 다시 찾은 참이었다. 담당 직원은 강서윤 29, 매번 정중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던 젊은 직원이었다. 통장하고 인감, 그리고 신분증도 챙겨오셨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만석은 조심스레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몇 초간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화면을 클릭하고 뭔가를 확인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살짝 일어났다. 어르신, 잠시만요. 내부 승인 요청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서며 빠르게 무엇인가를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 돌아와 조용히 봉투 속에 작은 접힌 메모지 한 장을 끼워 넣었다. 요구하신 금액은 일단 승인은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건? 아니요,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테이블에 앉아 메모지를 펼쳐보았다. 메모지엔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이 적혀 있었다. 며느리 조심하세요. 뭐, 순간 만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강서윤은 왜 이런 쪽지를 준 걸까? 설마 실수인가? 아니면 장난?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만 현실의 단서들과 맞물렸다. 최근 몇 달 사이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통장에서 이상한 출금 내역을 목격했다. 내가 저걸 인출했었나? 혹시 온라인 결제 잘못된 건가? 그는 몇 번이나 헷갈려하며 지나쳤다. 심지어 며느리 윤채린이 아버님 신분증 저 좀 잠깐 쓸게요 하며 가져간 뒤 며칠 뒤 돌려준 적도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 채린은 말했다. 아버님, 이젠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 검사 한번 해보셔야 해요. 요즘 계속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제가 미리 예약 잡아놓을게요. 당신은 단순한 배려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은 어딘가 섬뜩한 복선처럼 느껴졌다.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만석은 곧장 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강서윤은 그를 알아보고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인도했다. 어르신 제가 본 건 확실합니다. 며느리분 성함으로 된 자동이체가 최대 8개 계좌로 연결되어 있고 고객님 통장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상가 임대료,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쓰이고 있고요. 만석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럼 그게 다 내 돈으로?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하지만 고객님 계좌 접근 권한은 가족 위임장을 통해 열려 있었어요. 서류상엔 며느리분이 전권 위임자로 올라 있습니다. 내가 위임장을 쓴 적이 없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날 밤 만석은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며느리, 매일 반찬을 해주고 병원에 같이 가주던 사람. 그녀가 자신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침대맡에 놓인 손주의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리고 귓가엔 다시 그 한 문장이 울려 퍼졌다. 며느리 조심하세요. 최만석은 강서윤 직원이 출력해준 통장 거래 내역을 바라보며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가 고르고 골라 들어놓았던 적금 사건, 정기예금, 이건 CMA 통장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비어 있었다. 총 누적 인출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정확히 14개월간 서서히 빠져나갔어요. 그 말에 만석은 입을 틀어막았다.
퇴직 후 손주 학자금과 노후를 위해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다. 한 달 50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던 그였다. 그런데 이제 남은 잔액은 260만 원. 은행에선 왜 지금까지 연락도 없었습니까? 고객님, 모든 인출은 정식 위임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장도 본인 명의였고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돼 있었어요. 서유는 말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그 위임장 직접 작성하신 기억이 없으신가요? 그 질문에 만석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윤채린. 며느리는 몇 달 전 집으로 찾아와 정중한 말투로 말했다. 아버님, 재산 관리하는데 필요한 서류 좀 정리해 둘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혼자 병원 가시거나 어려운 일 생기시면 제가 대신 챙기려고요. 여긴 그냥 인감 도장만 꾹 찍으시면 돼요. 그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 대신 잘 챙기겠지라는 마음에 도장을 찍었다. 그게 전권 위임장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금고를 열었다. 안에 있어야 할 적금 통장과 인감, 가족 사진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 하지만 통장 3개와 인감 도장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이제야 알겠군. 그는 힘없이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며칠 전 윤채린이 말했다. 아버님, 요즘 너무 건망증이 심하신 거 아세요? 제가 대신 금융자산 관리해 드릴까? 그때도 이상하단 생각은 들었지만 그저 배려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말은 전부 포장된 함정이었다. 그날 밤 만석은 전화를 걸었다. 채린아, 내 통장 너 혹시 봤니?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님? 은행에서 이상한 내역이 나와서. 혹시 내가 갖고 갔던 그 인감 도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버님,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그거 예전에 드렸잖아요. 그때 집에 놔두고 왔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버님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진짜 너무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 말에 만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걸 뒤바꿔 놓고도 이젠 그의 기억력까지 문제 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산시 노인복지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자신도 처음 해보는 말을 꺼냈다. 저 가족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때 현관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윤채리는 두 손 가득 반찬 봉투와 약통을 들고 현관을 열고 들어왔다. 아버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도라지청 이거예요. 목 아프다 하셔서 사왔어요. 제가 직접 다린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밝고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최만석은 더 이상 그 미소를 그저 고맙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칠 전 은행 직원 강서윤의 말. 며느리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채린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으로 번졌고 그녀의 웃음은 이제 가면처럼 느껴졌다. 아버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혹시 또 문단속 깜빡하신 건 아니죠? 그녀는 능숙하게 집안의 조명을 체크하고 TV 전원 코드를 점검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핸드폰을 만지며 문자를 주고받았다. 제가 요즘 학원 일이 바빠서요. 그래서 아버님 집 근처로 학원 이전할까 해요. 혹시 주소지 바꾸셔도 괜찮으세요? 주소지를 왜? 그냥. 행정상 등록이 좀 더 유리해서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만석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며느리의 배려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도 자신의 생활 기반을 슬쩍슬쩍 옮겨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윤채린의 이름으로 등록된 계좌 내역을 추적해 보려 했지만 법적 보호자로 등록된 그녀에겐 이미 여러 정보 접근 권한이 넘어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본인의 정신건강진료 이력이 하나 등록되어 있었다는 것.
한 개월 전 경도 치매 의심. 이게 뭐야? 기록상 진료는 대리 보호자의 동의 하에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진료 기록에는 만석의 사인이 아닌 서명 흉내를 낸 필체가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그는 한 가지 끔찍한 추측에 다다랐다. 혹시 이 모든 게 계획이었나? 며칠 뒤 문을 열고 들어온 윤채리는 또다시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혹시 최근에 누가 이상한 말 안 하던가요? 요즘 금융사기 많대요. 가짜 은행원, 가짜 공무원 어르신들 노려요. 만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다더라. 가까운 사람도 믿지 말래. 그 말을 들은 채린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흐려졌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만석은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흰 머리, 굽은 어깨,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자신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 가족.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노인학대 전담기관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문정미 씨 예전에 자원봉사하셨죠? 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만석은 상황을 설명한 후 직원은 대답했다. 어르신,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와 횡령, 그리고 고의적인 정신적 학대입니다. 문정민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온 그녀는 수십 명의 피해 어르신을 상담해온 경험자였다. 그녀는 최만석의 사연을 들은 순간 이건 단순한 가정사나 오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며느리분, 지금도 어르신의 이름으로 재산 위임 문서를 돌려쓰고 계세요. 게다가 치매 진단 이력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앞으로 후견인 청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어르신의 의사 판단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은 모든 자산과 결정권을 잃습니다. 최만석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이 늙는 동안 가족은 그의 인생을 점점 정리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이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사적 효력정지 신청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병행하세요. 정당한 재산권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정미의 도움으로 만석은 노인법률지원센터의 무료 변호사와 연결되었다. 변호사는 상담 직후 계좌 추적과 위임장 서명 감정을 의뢰했고 동시에 특정 가족에 의한 경제적 착취 및 기망 행위로 윤채린과 최영훈 부부를 형사고소했다. 며칠 후 만석의 집으로 아들 최영훈이 찾아왔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말투는 차가웠다. 아버지, 진짜 고소까지 하셨어요? 그래. 나는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한다. 채린이 아버지 모시느라 몇 년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내 통장에 손 뗀 게 정당하단 말이냐? 내가 늙었다고 판단 못한다고 믿었지. 아버지가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도장도 내가 직접 받았던 거고. 그래. 내 잘못이지. 너희를 믿은 거,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우는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재산 분할 및 위임 동의서였다. 이미 몇 달 전 만석의 인감이 찍혀 있던 문서. 법적으로 끝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지금부터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라 피해자다. 영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문을 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석은 처음으로 눈물 아닌 분노로 떨고 있었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며느리분 명의의 부동산 임대 계약서와 학원 법인 자금의 출처가 연결되었습니다. 전부 어르신 계좌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게 이제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흐읒.
새벽 4시 최만석은 갑작스런 가슴 통증에 눈을 떴다. 심장이 주먹으로 눌리는 듯 조여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끝은 차갑고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다. 이러다 죽겠다. 비틀거리며 전화기를 붙잡은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그토록 의지하려 했던 가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얼굴들이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환자분 아주 위험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장 쇼크였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병실은 조용했다. 회복 중인 침대 위에서 최만석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인생의 끝자락이 이토록 혼자라는 게 허무했다. 그리고 이틀 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윤채린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다가왔지만 만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버님, 저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님도 저희도 다 잘 살고 싶어서. 그때 옆에 서 있던 최영훈이 중얼거렸다. 우리 아버지께서 연로하시니까 우리가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돈을 몰래 챙기고 위임장 위조까지 했냐? 그건 채린이가 그냥 넌 왜 옆에서 방관했냐? 믿고 키워줬더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없었다. 이미 그는 분노도 기대도 버린 상태였다. 부탁이다.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앞에 서지 마. 윤채리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고 영우는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병실을 나갔다. 다음 날 병실을 찾은 사람은 뜻밖에도 문정미였다. 그녀는 따뜻한 보리차와 손수 챙긴 밥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다. 가족은 꼭 피로 이어지지 않아요. 진짜 내 편은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죠. 만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 수신인 최수경 45세, 미국 시카고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외동딸. 수경아, 네가 엄마 닮아 똑똑해서 멀리 갔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네가 내 마지막 희망 같구나. 아빠가 좀 아프다. 보고 싶다. 아빠,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몇십 년이 지나도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최수경. 최만석의 외동딸이었다. 미국 시카고의 연구소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 속 연락이 뜸해졌던 딸. 그녀가 그 먼 길을 단숨에 날아와 병실 문을 열고 있었다. 수경이냐? 만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문정미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아빠가 위험하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요?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짐이라뇨. 아빠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텐 아빠가 짐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빠가 전부예요. 수경은 귀국과 동시에 아버지의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변호사와 함께 소송 자료를 검토하고 경찰에 진술서도 추가 제출했다. 그녀의 법적 대응과 시민단체의 조력이 더해지며 사건은 언론을 통해 노인을 상대로 한 가족 금융 사기로 보도되었다. 윤채리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최영훈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만석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의 곁엔 이제 진짜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달 후 최만석은 부산의 한 실버타운으로 이사했다. 노인복지센터와 인근 도서관이 붙어 있는 따뜻한 환경. 그는 매주 화요일 노인 대상 금융 피해 예방 강의를 했다. 사람은 늙어도 속지 않아야 합니다. 도장을 찍기 전엔 반드시 읽으셔야 해요. 그리고 가족이라도 의심은 하셔야 합니다.
작은 강의실 안에서 그는 누구보다 존중받는 어르신이 되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뒤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말 듣고 저도 손자 통장 정리했어요. 괜히 말 꺼내기 힘들었는데 덕분에 용기 냈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웃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소갈이하는 노인이 아니었다. 강의가 끝나고 돌아온 실버타운 복도. 그는 딸이 보낸 메일을 열었다. 아빠 곧 휴가 받아서 또 갈게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아빠 옆에서 집밥 해줄게요. 그는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따뜻한 햇살이 창틀을 넘어와 그의 무릎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